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기업의 협력에 세상이 폭발했다. 2. 한국의 잠재력은 얼마나 큰가. 3.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대기업들 간의 협력은 삼성, 현대 및 LG와 같은 기업들이 국가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경제 분야에서의 성공의 상징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을 촉진하며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강력한 협력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소비자 전자, 통신 및 에너지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여 현대와 LG와 함께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습니다. 삼성의 고급 기술 생산 능력과 현대 및 LG의 설계 및 혁신 능력의 조합은 스마트폰 및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 현대 및 LG 간의 협력은 대기업들의 능력과 재능을 연결하며 한국의 성공과 발전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1, 2위 기업이 회심의 카드를 꺼내며 대반격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파운드리 점유율 1위의 대만 TSMC는 CEO가 모두 대만계인 엔비디아와 AMD와 손잡은 덕분에 몸집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물량까지 받아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런 전략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추격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최근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미국의 한일식 집에서 회동한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며 TSMC에게 위기감을 안겨줬는데요. 최근 챗GPT 등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업황 반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엔비디아가 차세대 고성능 GPU의 TSMC 대신 삼성의 3나노 파운드리를 활용할 거란 예측이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짐작해 했습니다. TSMC의 3나노 미세공정 반도체 생산 단가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성능 개선은 5나노보다 크지 않은데 삼성이 기술로 치고 올라가면서 최신 3나노 공정에서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이 현대차와 처음으로 손을 잡아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1, 2위가 드디어 손잡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뭉쳤다고 하는데 이들의 회심의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 반도체 분야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업계에 엄청난 긴장감이 휘몰아치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반도체 패권을 두고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보유한 두 기업이 머리를 맞대자 두려움이 벌써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인포테인먼트를 구현하는 핵심 칩 설계와 생산을 삼성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에 삼성은 현대차가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해당 칩을 설계하고 선단 공정에서 생산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유는 현대차와 삼성이 반도체 위탁 설계와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두 기업의 험업이 비교적 쉬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려웠던 건 선대 층수 시절 삼성자동차로 불거졌던 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국내 양대 그룹이 협업하리라곤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재계 맞수인 삼성과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매개로 손을 잡으면서 이들 관계가 전기차, 자율주행자 시대를 맞아 협력을 확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차는 미국 퀄컴, 엔비디아, 인텔 등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았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품 특성 때문에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반도체 기업들이 독차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칩도 현대차에 탑재하긴 했지만 주요 공급업체는 아니었는데 감염병 사태 이후 현대차의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 칩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경우 차량용 속 개발 이력이 적지 않은데 아우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용 속는 물론 테슬라가 처음으로 내재화한 오토파일럿용 속 역시 삼성이 설계와 양산을 성공적으로 해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 이재용 회장은 같은 해 7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는데 이런 협력의 결과물이 이번 차량용 반도체로 귀결된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 앞서 7일 삼성이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을 현대차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건 의미가 무척이나 깊은데요. 제품 공급과 관련해 특별한 발표가 없었던 다른 관계사 사례와 달리 이번에 삼성의 엑시노스 오도 V920 공급 소식은 공식 발표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래차를 겨냥한 삼성과 현대차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는 신호라는 해석입니다. 엑시노스 오토 V920은 삼성의 프리미엄 IVI-용 프로세서로 기존 제품에 비해 CPU 성능이 1.7배 향상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GPU를 탑재해 그래픽 처리 성능이 2배 빨리졌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고사양의 게임을 비롯해 더욱 실감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최신 연산 코어를 적용해 신경망 처리 장치 성능도 2.7배 강화됐는데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상태를 감지하는 모니터링은 물론 주변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 V920은 2025년쯤이면 현대차 고급형 차량에 탑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삼성과 현대차의 첫 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현대차는 점진적으로 외산 비중을 줄여나가 삼성의 물량으로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자동차 시장 방향이 전기차, 자율주행자 쪽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 만큼 삼성과 현대차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게다가 현재 삼성은 LG와도 협력을 가속화하며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르면 9월 LG 디스플레이에 83형 OLED 패널을 탐재한 TV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최근 83형 OLED TV 모델에 대해 전파 인증을 완료했는데 통상 전파 인증 후 3개월 이내에 출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하반기 출시가 예상되는데요. 해당 제품은 삼성의 첫 83형대 OLED TV로 처음으로 삼성이 아닌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올레드 패널을 탑재합니다. 이렇듯 삼성과 LG의 OLED 동맹은 글로벌 OLED TV 시장 공략이 시급한 삼성과 수요 둔화 해소, 수익성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TV용 OLED 패널 협력은 전례 없는 일인데요. 과거 삼성이 LG 디스플레이에서 LCD를 구매한 적 있지만 이는 갑작스런 공급망 이슈가 벌어졌을 때 일부 물량에 한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삼성과 LG는 디스플레이는 물론 전 세계 TV 시장을 놓고 경쟁하다 보니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기 단계인 프리미엄 TV 시장 개척에서 삼성과 LG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파격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협력은 세계 1위 TV 업체와 세계 1위 OLED 업체가 힘을 합치는 것이어서 중국에 빼앗긴 대형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되찾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삼성과 LG가 미래 먹거리로 나란히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지목한 상황에서 함께 시장을 키워 성장하지는 퉁 큰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전장 분야에서는 삼성 vs LG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경쟁이 한국 산업의 전체적인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전자업계에서는 LG전자의 전장 부문 수주 잔고가 을해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VENS를 인수하고 이를 전담하는 VC 사업본부를 출범하면서 시작됐는데 2018년 취임한 구광모 회장 역시 전장 사업에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앞서 2018년 오스트리아 헤드램프 기업 ZKW의 지분 70%를 인수했는데 ZKW가 BMW, 벤츠, 포르쉐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완성자 업계로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재작년엔 글로벌 전장업체 마그나와 손잡고 LG 마그나를 설립했는데 설립 2년 만에 연매출 1조 원 돌파를 앞두면서 LG전자 전장 사업 중 기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삼성도 80억 달러를 투자해 하만을 인수했었는데요. 특히 하만의 전장 사업은 삼성의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과도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하만이 공급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삼성 반도체를 탐지할 수 있고 모바일과 자동차와 연결하는 텔레매틱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만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은 삼성과 LG전자 중 누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승기를 잡든 건강한 견제를 통해서만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뭉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듯 보입니다. 4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곧 철회될 예정입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산업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물론 한국이 그동안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한 소부장 국산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립화를 상당수 이루었으나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 국내 반도체 산업 공급망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추진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의지와 노력이 희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빠른 국산화 속도에 일본이 깜짝 놀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 SDI가 공개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 이미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발에 뛰어든 지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미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처음엔 극도의 공포를 초래했지만 사실상 나중엔 국산화 의지를 키우는 동력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앞으로 우리 반도체 공급망과 소부장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개한 게임 체인저 기술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날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조촌,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타깃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주력 산업을 겨냥해 반도체 공정에 주로 쓰이는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불화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바로 다음 달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은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소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일본 불화수소 수입 비중은 44%, 포토레지스트는 92%에 달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소재를 일본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스크를 떠안은 셈이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기술 자립과 국산화였습니다. 기업들도 주입처 다변화 등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EUV, 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소부장 수입액은 전체 소부장 수입액의 15%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출 규제 전까지 일본산 수입 비중은 23.8%에 이르렀지만 8% 이상 내리 것입니다. 물론 수출 규제가 곧 수출 금지는 아니었기에 반도체 업황에 실질적인 악영향은 없었으나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국산화로 상황을 대처하면서 기술 자립화라는 한 단계 발전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년여간 일본 수출 규제의 여파는 공포보다는 감내할 수준 정도였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부장 국산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국산화 성과도 여럿 나왔습니다. 일본산 수입 대체의 가장 성공한 품목은 불화수소입니다. 지난해 2022년 기준 일본에서 수입한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의 수입은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90%나 감소했습니다. 국내 기업인 솔브레인과 SK머티리얼즈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솔브레인은 2020년 초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해 1위엔 99.999999999% 급의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2020년 중순 액체 불화수소 대비 개발 난이도가 높은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3N급의 초고순도 제품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 수출 규제는 일본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까다로운 수출 규제 탓에 한국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일본 기업도 늘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 화학 자회사인 동우와인캠은 2021년 9월 100억엔을 투자해 전북 익산에 생산 라인을 건설해 지난해 중순부터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카공업 TOK 또 인천 송도에 위치한 공장에서 EUV 포토레지스트를 양산 중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이 일본 기업들의 탈일본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만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글로벌 점유율이 워낙 높아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반도체 소재 개발을 강화해온 LG화학은 포토레지스트 개발로 액상 소재 생산에 나선 첫 번째 국내 기업입니다. LG화학은 그동안 반도체 후공정의 칩과 회로기판을 연결하는 접착 필름 DAF를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 양산 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삼성 SDI도 반도체 초미세 회로 공정에서 게임 체인저 소재로 각광받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 개발에 착수하면서 일본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범용으로 활용하는 유기물 포토레지스트 PR보다 튼튼하고 견고한 회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삼성 SDI 외에도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무기물 PR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특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일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 관공학회 스파이 2023에서 세계 EUV, 극자외선, 용 포토레지스트 동향과 함께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 발표에서 삼성 SDI가 삼성전자에 여러 차례 무기물, 이노가닉, 포토레지스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샘플 제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고 검증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삼성 SDI의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개발 소식이 대중에게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21년 삼성 SDI 전자재료 사업부가 개발에 뛰어든 소식이 알려진 이후 약 2년 만에 더욱 구체적인 회사 기술 로드맵이 알려진 것입니다. 삼성 SDI는 2019년 일본의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이후 삼성전자의 일본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가 다양한 포토레지스트 중에서도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를 차세대 제품으로 점찍은 이유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노광 공정은 웨이퍼의 빛으로 반도체 회로 모양을 반복적으로 찍어내는 작업인데, 이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 위에 발라야 합니다. 그동안 이것은 탄소, 산소, 수소 등을 포함한 유기물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기물 포토레지스트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회로의 폭이 10나노미터 이하로 미세해지고 폭까지 깊어지면서 빛으로 파낸 회로 모양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회로 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소재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유기물이 아닌 금속, 그야말로 무기물 알갱이로 만든 소재입니다. 금속 특유의 단단한 성질로 미세한 폭을 깊게 파더라도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7나노 이하 미세 노광에 쓰이는 EUV 공정에서 쓰임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균 인하대 교수는 무기물 포토레지스트는 차세대 노광 공정으로 손꼽히는 극자외선 EUV 기술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의 강자는 일본 소재 업체인 JSR 자회사 인프리아입니다. 인프리아는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물 PR을 양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 SDI가 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최근 국내 반도체 소재 업계에서도 삼성 SDI 외 다양한 기업들이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EUV 노광 공정 후 생긴 부산물을 씻겨내는 린스라는 소재를 국산화한 영창케미칼은 무기물 포토레지스트 연구 개발 내용을 기술 로드맵에 올려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EUV PR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동진세미캠이라는 소재 기업도 무기물 PR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지난해 말 EUV 포토레지스트 양산의 성공에 반도체 고부가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EUV PR뿐 아니라 최근 무기물 PR 개발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양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사실상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해제되는 경우 국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망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부장 국산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리스크가 다시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국산화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핵심 소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던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례 없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망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게 됐다. 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출 규제가 풀린 뒤에도 국산화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학회 회장도 국산화는 곧 다변화 전략의 하나라며 다변화를 해야만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우리 기업들이 수출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국산 제품을 외면하거나 국산화를 멈추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반응도 엇비슷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산업의 여건상 100% 소부장 국산화 달성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공급망 이슈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대체할 정도의 국산화에만 성공해도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위해 집중 투자한 것이 이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더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내 기업들은 일본 핵심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려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 글로벌 시장도 장악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 베트남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억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흐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척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톡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 화학제품 운반선, 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4에서 5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 선박, O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콜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증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 선이나 대형 컨테이너 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연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접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롬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유 운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완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 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 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 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 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랍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